저는 올해 65살입니다. 아들 내외가 둘 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평소에는 자주 찾아가지 못했어요. 서로 바쁘니까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연락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아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눈에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뺨도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도 져 있었어요. 원래 통통한 편이었는데 턱선도 날카로워진 게 보였죠. 엄마, 괜찮아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이는 법이잖아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쁠 텐데 밥 챙겨 먹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내가 반찬 좀 해다 줄까? 냉장고에 넣어두면 데워 먹기만 하면 되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사실 아들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먼저 찾아가는 게 조심스러워서 항상 연락하고 약속을 잡았거든요. 마침 아들이 이번 주에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틀 동안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까지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만큼 푸짐하게 만들었죠. 깻잎 장아찌도 담가서 통에 담았습니다. 반찬을 다 싸고 나니 큰 가방 2개가 꽉 찼어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무겁겠다고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 집은 일산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예요. 저희 집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방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제가 만든 반찬 먹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엄마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먹고 건강하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 집에 들어가는 건 결혼식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놨을지, 집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들은 출장 갔고 며느리는 회사에 있을 테니까요. 실례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었죠. 무거운 가방을 부엌 쪽으로 옮겨서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안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김치도 거의 없고 반찬도 몇 개 안 됐어요. 역시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하나 반찬을 꺼내서 냉장고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는 냉동실에 넣고 나물 반찬들은 냉장실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깻잎 장아찌는 문 쪽 선반에 놓고요. 반찬을 다 넣고 나니까 냉장고가 꽉 찬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때 싱크대 쪽을 보니까 설거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 몇 개랑 컵이 있더라고요. 분리수거통도 봤는데 페트병이랑 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봅니다. 설거지까지 하고 가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분리수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베란다로 나가서 정리해주고 가면 되니까요. 저는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베란다는 좁았지만 채광이 잘 되는 편이었어요. 빨래 건조대가 있고 한쪽에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었죠. 분리수거함도 베란다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페트병을 하나씩 꺼내서 라벨을 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놨더라고요. 뚜껑이랑 라벨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떼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캔도 몇 개 있었는데 안을 헹구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역시 바쁘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한쪽에 있는 작은 수도로 캔을 간단히 헹궜어요. 그렇게 10분쯤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하는 비밀번호 소리가 먼저 들렸고 이어서 문이 열렸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걸까요? 아들은 출장 중인데 혹시 며느리가 뭘 가지러 잠깐 들른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분명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던 거예요. 그 남자 목소리는 분명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베란다 문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쿵쿵쿵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혹시라도 숨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요. 베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는데 거실 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회사 업무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엔 잘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실 쪽으로 다가오면서 목소리가 커졌죠. 오빠,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자.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외동딸이에요. 오빠가 없어요. 그럼 저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래도 아직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어.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파에 털썩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 뒤에 바짝 붙어서 숨을 죽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소리라도 내면 큰일 나겠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소리라도 날까 봐요. 다행히 진동도 꺼져 있었어요. 녹음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두세 번 만에 겨우 녹음 버튼을 눌렀죠.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집에 들어왔다는 게, 그것도 아들이 출장 간 사이예요. 회사에서 숙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변호사가 그러는데 말이야.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변호사라는 단어에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위자료 많이 받으려면 지금부터 증거를 더 쌓아야 한대. 내가 헌신적인 아내였다는 걸 보여줘야 한대. 위자료라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겁니까? 며느리 입에서 위자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비명이라도 지를 것만 같았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더 착한 척 해야 되는 거네? 남자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바로 접니다. 착한 척이라니요. 지금까지 다 연기였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지.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제게 말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죠. 나중에 위자료랑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내려면 재산분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들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베란다 문 뒤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갔다간 큰일 나겠죠. 그냥 숨어서 듣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면 우리 제주도에서 카페 차리기로 한 거 잊은 거 아니지?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벌써 이혼 후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거예요. 물론이지.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웃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사람이 웃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적금이랑 펀드 해지하면 최소 8천은 나올 거야.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 아들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말이에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부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라니요. 거기다 위자료까지 합치면 우리 카페는 문제 없어. 며느리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연다고요. 아들 돈으로요. 아들을 배신하고 바람 피운 돈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돼요. 소리라도 나면 들키니까요. 이를 악물고 참았죠.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결혼 5년 차였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따로 챙겨줬어요. 아플 때는 병원도 데려다 줬죠.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울까봐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쳤어요. 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저는 베란다 문 뒤에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몸을 움츠렸죠. 혹시 베란다로 올까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다행히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컵을 꺼내는 소리, 물 붓는 소리가 들렸죠. 물 줄까? 며느리가 물었어요. 응, 고마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물 2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다시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죠. 잠시 조용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천천히요. 그나저나 오늘 점심시간 괜찮았어?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눈치챈 건 아니고 점심시간이라고요. 그럼 두 사람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만난 겁니까? 며느리는 회사에서 숙식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괜찮아. 남자가 대답했어요. 우리 부서 사람들은 내가 거래처 미팅 간 줄 알아. 너도 외근이라고 했잖아. 외근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회사 동료들을 속이고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돼. 한 번 걸리면 끝이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알아. 나도 조심하고 있어.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 마. 남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두 사람은 회사 동료들 몰래 만나는 방법까지 다 짜놓은 겁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해온 걸까요? 다음 주부터는 남편이 2주 출장 간대.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 아들을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애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 남자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웃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아들이 출장 가는 걸 기다렸던 겁니다. 그동안 마음껏 만나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좋았어. 남자가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만나는 날도 잡았어?
상담 한 번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상담을 또 받는다고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겁니까? 응, 다음 주 금요일에 예약했어.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상담을 받아온 것처럼 익숙한 말투였죠. 이번엔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야. 재산분할 비율이라니요. 얼마나 꼼꼼하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말이에요. 내가 5년 동안 살림 다 꾸려왔으니까 최소 반은 받아야지. 남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아니, 더 받을 수도 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맞벌이 상황에서도 집안일을 더 많이 했으면 유리하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며느리는 전업주부도 아니에요. 둘 다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집안일을 더 많이 했다고 우기려는 겁니까? 그래, 그 사람 월급도 내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증거는 충분해. 며느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아들 월급을 며느리 통장으로 받았던 게 이제는 무기가 된 겁니다. 생활비도 다 내가 관리했고, 카드 사용 내역 보면 다 나와.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챙겨놓은 겁니까?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너 정말 똑똑해. 남자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어야지. 그 멍청한 애랑 있지 말고. 멍청한 애라고요. 제 아들을 멍청한 애라고 불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 위해 노력하는 제 아들을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죠.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요. 6개월만 참자. 그럼 우리 제주도 가는 거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바다 보이는 데다 카페 차리고 아침마다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야. 아들 재산으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들을 배신하고 바람 피운 돈으로 새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좋다. 생각만 해도 설레. 남자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곧 이루어질 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카페 이름도 벌써 생각해뒀어. 오션뷰 어때? 아니면 시사이드? 며느리가 물었어요. 카페 이름까지 생각해뒀다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 다 좋은데 나중에 천천히 정하자. 남자가 대답했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야? 우드톤으로 갈까? 응, 나무 느낌 나게 하고 싶어. 아늑한 분위기로. 두 사람은 이제 카페 인테리어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현실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녹음 시간이 1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계속 녹음되고 있었죠. 이 대화를 다 기록해야 했어요. 메뉴는 뭐 할 거야? 남자가 물었어요. 커피는 기본이고 브런치도 할 거야. 샌드위치랑 샐러드 같은 거. 나 요리 좀 하잖아.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알던 며느리가 맞습니까? 그래, 너 요리 잘하지. 우리 카페 대박 날 거야. 당연하지. 위치도 좋은 데로 잡을 거야. 관광객 많이 오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현기증이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서 있었죠. 베란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아니, 차가운 건 바닥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참, 변호사가 그러는데 끝까지 가족관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대. 나중에 재판 갈 때 내가 좋은 며느리였다는 증인도 필요할 수 있대. 증인이요. 저희를 증인으로 이용하려는 겁니까? 가족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남자가 감탄했어요. 당연하지. 이건 전쟁이야.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돼.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과의 5년이 전쟁이었다니요. 그래, 맞아. 내가 5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아야지. 고생이라고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월급도 다 갖다 주고 집안일도 같이 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별로였어. 며느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별로였다니요. 그럼 왜 결혼한 겁니까? 성격도 답답하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았어. 아들 성격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군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까? 그래도 조건은 괜찮았잖아. 대기업 다니고 남자가 말했어요. 조건이 괜찮아서 결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거였어요. 맞아. 그래서 결혼한 거지. 안정적이니까. 며느리가 인정했어요. 목소리에는 후회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담담했죠. 근데 오빠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오빠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만난 겁니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 거예요. 나도 너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 남자가 달콤하게 말했어요. 역겨웠습니다. 유부녀와 바람 피우면서 무슨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고마워, 오빠. 며느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파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스킨십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걸 녹음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시간 봐. 벌써 1시 40분이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2시쯤 되면 회사 사람들 점심 다 먹고 자리 돌아갔을 거야. 우리도 슬슬 나가야 돼.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들 집에 온 거였어요. 얼마나 대담한 겁니까?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남자가 아쉬워했어요. 안 돼.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 외근도 1시간 반 정도면 적당해.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재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어. 그럼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 그날도 남편 출장 중이야. 또 아들 출장 일정을 확인해뒀다는 겁니다. 남편이 언제 집에 없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좋아. 수요일에 보자. 남자가 동의했어요. 그때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거야. 오후 반차 낼게. 며느리가 말했어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남자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정말? 그럼 우리 저녁도 먹을 수 있겠네. 남자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벌써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출장 가는 걸 이용해서요. 그럼 나 먼저 나갈게. 며느리가 일어서는 소리가 났어요. 오빠는 5분 후에 나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른다고요. 누가 볼까봐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었네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 남자가 대답했어요. 오빠도 회사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돼. 며느리가 당부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니요. 연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걱정 마. 나 연기 잘하잖아.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 그럼 수요일에 봐. 며느리가 말했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가 났죠. 응, 그때 봐. 사랑해. 남자가 말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유부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도.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며느리가 나간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직 집 안에 있었어요. 5분 후에 나간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베란다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긴장감 때문인지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빨리 나가라고 속으로 외쳤죠. 드디어 남자가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5분이 지난 모양이에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신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제 정말 집안에는 저 혼자만 남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뭘 놓고 가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복도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요. 베란다 문 뒤에 그대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참았어요. 10분은 더 기다려야 안전할 것 같았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녹음 시간이 20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다 녹음됐으니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5분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핸드폰 시계만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죠. 거실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다들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제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소파를 봤어요. 쿠션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물컵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컵을 치워야 하나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벗어나는 게 급했으니까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걸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겨우 걸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발만 밀어넣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좌우로 살폈죠.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면 어떡하죠? 며느리나 그 남자를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계단으로 가기로 했어요. 12층인데 내려가는 게 힘들겠지만 안전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7층쯤 내려왔을 때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섰죠.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올라갔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죠.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3층, 2층, 1층. 드디어 1층에 도착했습니다. 비상구를 나오니 아파트 단지 뒤편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니까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떨렸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엔 5분이면 갈 거리인데 오늘은 1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죠.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3분 52초. 제대로 녹음됐어요.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이어폰이 없어서 소리를 최대한 작게 줄이고 들어봤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됐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이 녹음이 있으면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이걸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고 2번 만에 겨우 일어섰죠. 버스에 올라타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집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내내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옆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대답도 못했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골목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자꾸 꼬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반찬 잘 갖다 줬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나 봅니다. 아니,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겨우 대답했어요.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그래. 그럼 좀 쉬어. 저녁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또 확인했어요. 정말 녹음이 됐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죠.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아들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먹으라고 남편이 불렀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했죠. 남편이 방에 죽을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한 숟가락도 못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아? 병원 가볼까? 남편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9시, 10시. 시계를 계속 봤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가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알수록 좋았죠. 남편한테는 아들한테 잠깐 전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장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응, 아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줘야 했죠.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넣으러 갔던 것, 베란다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것, 그리고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들어온 것까지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죠. 분명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아내가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이 부정했습니다. 당연했어요. 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어떻게 쉽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은 계속 변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똑똑히 들었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단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혼 계획, 위자료, 재산 분할, 제주도 카페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그럴 리 없어요. 아내가 변호사를 만났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엄마 말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아들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녹음도 했어. 지금 카톡으로 보내줄게. 저는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파일을 전송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잠깐만요, 엄마. 파일 받았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파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빠라고 부르는 목소리, 위자료 받겠다는 목소리, 제주도 카페 이야기하는 목소리.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녹음을 다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분이 넘는 녹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엄마,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흐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아내 목소리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갈게요. 출장 취소하고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엄마가 있을게. 저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베란다 난간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죠. 엄마, 변호사 선임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밤새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담 받으러 가요. 엄마도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아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재산 편취 의도까지 드러나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설명했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대면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친구라고 오해라고 했죠.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경우는 합법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 그 남자 언제부터 만난 거야? 아들이 차갑게 물었어요. 1년 전부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이나 됐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제주도 카페는요? 내 돈으로 카페 차리려고 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며느리는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대출을 알아본 적도 있었대요. 다행히 실행하지는 않았지만요. 또 아들 카드로 그 남자한테 선물을 산 내역도 나왔습니다. 고급 시계, 지갑, 옷까지 다 아들 돈으로 산 거였죠. 재판부는 이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의 혼인 중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또한 배우자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 위자료를 부당하게 더 받으려 한 행위 등이 인정됩니다. 판사는 며느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들한테 사용한 카드값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선물 산 것까지 다 계산됐거든요. 피고는 혼인관계를 기만하고 배우자를 속인 점,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그 남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며느리 혼자 책임지게 됐죠. 재판이 끝나고 나왔을 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갔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년간 쌓인 배신감과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빈손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들은 적금도 펀드도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 카페 차릴 뻔했는데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아들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힘들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들 방을 정리해줬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이었죠. 이불도 새로 깔고 커튼도 빨아서 달았어요. 엄마, 패 끼쳐서 죄송해요. 아들이 미안해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집인데. 푹 쉬어.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요. 첫 이틀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밥도 거의 안 먹고 방에만 있었거든요. 회사도 일주일 휴가를 냈다고 했죠.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까지. 하지만 몇 숟가락 뜨다가 내려놓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입맛이 없어서. 괜찮아. 천천히 먹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밤에 아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죠. 혼자 올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요. 3일째 되던 날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고요. 뉴스였어요. 아들아, 커피 줄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커피를 타서 갖다 줬어요. 아들 옆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봤죠.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복귀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는데 많이 여인 것 같았죠.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점심은 꼭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아들이 씩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은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하고 동료들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 팀장님이 밥 사주셨어요. 제 사정 아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분이시네. 네, 회사 사람들이 다 잘해줘요.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죠. 2주가 지나자 아들이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주말엔 남편이랑 같이 산책도 나갔어요. 아버지, 요즘 골프 치세요? 아들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응, 가끔 나가지. 너도 같이 갈래? 좋죠. 다음 주말에 같이 가요. 아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어요. 아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얼굴에 살이 조금 올랐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같이 설거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그날 엄마가 반찬 넣으러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난 6개월 후에 모든 걸 잃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적금도 펀드도 다 해지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카페 차리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저 인생 망칠 뻔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아들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응?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많이 회복됐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더라고요.
엄마,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나러 가요. 그래, 좋아. 늦게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재미있게 놀고 와. 감사합니다. 늦지 않게 올게요. 아들이 나가는 뒷모습이 가벼워 보였어요. 전에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였죠. 밤늦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약간 취한 것 같았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물 좀 마시고 자려고. 재미있었어? 네,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친구들이 많이 격려해줬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승진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죠. 엄마, 다음 달에 승진 심사가 있대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열심히 해야죠. 이번 기회에 꼭 붙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주말에 아들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몸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너무 처져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아들이 운동하고 돌아오면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땀을 흘리고 나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았죠. 넉 달째 아들이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섭섭했지만 이해했어요. 아들도 자기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 내가 준비됐으면 그래.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와.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아들은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더 있겠다고 했어요.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저는 좋다고 했죠. 아들이 원하는 만큼 있으면 되니까요. 5달째 아들이 승진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이 됐어요. 엄마, 승진했어요. 아들이 전화로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 고기 사드릴게요. 아버지랑 같이 나오세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구워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엄마가 용기 내서 녹음하지 않으셨으면 전 지금쯤 빈털털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 이겨낸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들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지금 아들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주말마다 한 번씩은 꼭 오죠.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제가 아들을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베란다에서 떨고 있던 제 자신이 용기를 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던 그 선택이 아들을 구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엄마는 항상 자식을 지키는 존재니까요. 그게 엄마의 본능이고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게 바로 엄마가 바라는 전부니까요.